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브라질 저널리스트 페페 에스코바르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의 결과를 어떻게 정리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확연히 나타난 현상은 세계 대격변이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연도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경제포럼이 뭔가 특별한 점을 전달해야 했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39개국을 대표하는 2만 1000명의 참가자들이 글로벌 다수의 진정한 축소판으로서 멀티폴라, 폴리센트릭 월드를 향한 모든 측면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네트워킹 속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단 3일 만에 780억 달러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전 세계 다수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만들어냈다고 페페 에스코바르는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네바강에 눈부시고 역사적 경이로움의 진정한 아들 푸틴 대통령이 포럼 전체회에서 러시아 경제에 대해 매우 상세한 1시간 동안의 연설을 했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내용으로 집단 서방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시작하자 진정한 문명국가 러시아가 전세를 뒤집고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세계 사회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연방, 지역, 자치단체를 포함한 전면적인 추진을 통해 9가지에 달하는 글로벌 구조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무역과 노동시장 개혁, 디지털 플랫폼, 현대기술, 중소기업 강화, 아직 개발되지 않은 러시아 지역의 놀라운 잠재력 탐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진행 중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확실히 밝혀진 것은 러시아가 어떻게 불법적인 제재 쓰나미를 회피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무역을 지향하는 견고하고 다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브릭스 확장과 완전히 연결되도록 스스로를 재배치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러시아의 우호적인 국가들은 이미 모스크바 무역액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권 강화를 위한 세계 다수의 가속화된 추진력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강조는 집단 서방이 자신들의 지불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페페 에스코바르는 지적했습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푸틴 대통령이 브릭스가 서구 집단의 압력, 제재와는 별개로 자체 결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우마 호세프 브릭스 신개발은행 총재와 특별 대담을 가졌습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호세프의 발언, 스푸트니크의 보도 내용을 참조해 브릭스의 결제 시스템을 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이는 금에 기반을 둔 비정치적인 국경 간 지불 방식입니다. 금의 40%의 기반을 두고 브릭스 플러스 통화 비중을 60%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 달러는 이제 페트로 달러도 아니고 종이, 그리고 허세에 불과한 패권에 기반합니다. 푸틴 대통령을 만난 뒤 지우마 호세프 총재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거시 경제부 장관이자 러시아 과학원 회원인 세르게이 그라지예프와 더욱 중요한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전의 통화 단위 개념에 대한 완전한 학문적 지원을 제공했던 그라지예프는 지우마 총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고 두 사람 모두 만족했습니다. 호세프는 이미 푸틴 대통령과 통화 단위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관련 특별 컨퍼런스는 오는 9월 상하이 신개발은행 주최로 열릴 예정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브릭스가 회원국들이 자국 통화로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열린 브릭스 외무장관 회의에서 브릭스가 지난해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통화, 금융 시스템 개선,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호무역에서 자국 통화로 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페페 에스코바르는
오는 10월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플러스 확장판 정상회담에서 통화 단위 이슈가 논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브릭스가 크게 확장될 것이라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세션은 세계 다수가 어떻게 독특한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브릭스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고 상하이 협력기구 SCO, 유라시아 경제연합에도 59개국 이상이 가입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페페 에스코바르는 앞서 열거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을 통해 러시아가 세계에 던진 세 가지 메시지와 함께 다양했던 다른 이슈 포럼도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선 이제 쇄빙선이 필요하며 현재 글로벌 무역 공급망이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열린 북극 항로 관련 토론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시아 경제연합과 아세안의 통합 관련 토론, 국제남북교통회랑 INSTC 관련 브릭스 플러스 원탁 회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국제남북교통회랑의 주요 주체는 러시아, 이란, 인도로 모두 브릭스 플러스 회원국입니다. 러시아, 코코서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까지 연결되는 물류 라인이 바로 국제남북교통회랑입니다. 브릭스, SCO, 유라시아 경제연합, 아세안을 하나로 묶는 그레이트 유라시안 프로젝트는 집단 서방의 배타적 접근 방식과 대조되는 탁월한 문명 프로젝트라고 페페 에스코바르는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언급한 글라지예프, 알렉세 오버추크 부총리, 지경학과 중동, 에너지 전문가인 전 오스트리아 외무장관 카린 크나이슬 등이 논의의 핵심 참가자입니다. 또 브릭스 플러스 프레임워크 하에서 문명 간 대화의 관점을 제공하는 다극성 철학 세션에는 알렉산드르 두긴, 마리아 자하로바, 푸단대학교 장웨이웨이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는 아주 스마트한 인재로 세계 최고의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저런 자리에 참석해 토론할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 브리핑에서도 핵심을 잘 잡습니다. 참고로 저는 푸단대학 국제정치학자 짱웨이웨이 교수의 강의도 유튜브에서 자주 듣습니다. 중국 최고의 지정학자, 국제정치학자, 철학자, 문명학자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르 두긴뿐 아니라 영미권, 인도, 중동의 학자와도 디베이트를 많이 합니다. 각국의 거버넌스는 물론이고 국제분쟁, 무역전쟁, 글로벌 기술 경쟁 등에 대해서도 아주 유려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걸출한 학자입니다. 그는 최근 재편되는 국제질서에서 고립되는 쪽이 누구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미국과 집단 서방이 확실히 러중과 글로벌 사우스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러시아, 중국이 맨날 재발등을 찍었다, 자충수를 뒀다고 떠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립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추구하는 바를 알려면 짱웨이웨이의 강연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저 미국 신문이나 저널을 소개하는 한국의 내수용 학자와는 그 깊이에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러시아, 중국이라고 하면 일단 무시하고 보는데 그럴 게 아니라 그들을 더 잘 알아야 합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페페 에스코바르는 우크라이나 프로젝트가 파산함에 따라 집단 히스테리에 빠진 집단 서방과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희망적이고 상서로운 분위기와는 대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어적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헤게몬 전쟁광의 실체에 대해서도 세계 다수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 바이든이 외교정책을 가장해 서아시아에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세계 다수를 굴복시키려 베팅하고 있는데 그게 성공하리라 믿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